안녕하세요. 저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처음 제 이야기를 하려니까 떨리네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 강서구에 사는 김정순이라고 합니다. 올해 63이에요. 지금 새벽 2시가 넘었는데 잠이 안 와서 라디오를 틀어놓고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아니, 어젯밤에 너무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63년 동안 이런 마음은 처음입니다. 분노라고 해야 할까요? 배신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직도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있어요. 어제 저녁 평소처럼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해준 저녁을 먹고 나서 설거지는 제가 하거든요. 그게 제 몫이니까요. 그런데 거실에서 며느리와 아들이 작은 목소리로 뭔가 심각하게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엔 그냥 부부간의 대화려니 했는데 제 귀에 익숙한 단어가 하나 들렸습니다. 어머님이라는 단어가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어요. 그리고 들은 말이 지금 생각해도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오빠, 솔직히 말하면 이제 어머님 모시는 거 너무 힘들어. 우리 애들도 신경 쓰이고 생활비도 빠듯하잖아. 요양원 보내는 게 어때? 그 순간 제가 들고 있던 그릇이 싱크대에 떨어질 뻔했어요. 손이 덜덜 떨렸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에 나온 아들의 대답이었습니다. 그것도 생각해 볼 만하네. 엄마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셨고 전문적인 케어를 받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내가 엄마랑 조심스럽게 얘기해 볼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로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말씀드릴게요. 남편은 상우가 겨우 10살 때 교통사고로 떠났습니다. 1985년 겨울이었어요. 그때 저는 31살이었죠. 하루아침에 과부가 되고 어린 아들 하나 남겨진 채로 세상에 내던져졌어요. 장례식장에서 시댁 식구들이 한 말이 지금도 생생해요. 정순아, 너 혼자 애 키우기 힘들 텐데 친정으로 가는 게 어떻겠니?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키울 거예요. 상우 아버지와 약속했거든요. 그날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밤에는 다른 식당에서 청소를 했습니다. 때로는 새벽 4시까지 일하고 집에 와서 2시간 자고 다시 상우를 깨워 학교 보낼 준비를 하곤 했어요. 상우가 중학교에 들어갈 때쯤엔 과로로 쓰러진 적도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며칠 입원했는데 그때 상우가 병실로 와서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엄마가 아프신 건 다 저 때문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아세요? 하지만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엄마는 상우 때문에 힘이 나는 거야. 상우만 있으면 엄마는 뭐든 할 수 있어. 상우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공부도 잘했고 엄마 생각도 많이 해주었죠. 고등학교 때는 아르바이트까지 해서 용돈을 벌어오곤 했어요. 엄마, 제가 이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요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대학교 입학할 때는 정말 기뻤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축하해 주었어요. 정순이네 상우, 정말 대단하다. 어머니 고생이 헛되지 않았네.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그동안의 고생이 다 잊어졌어요. 대학 등록금은 정말 큰 부담이었지만 저는 포기할 생각이 없었어요.
낮에는 식당 주방에서 일하고 밤에는 아파트 계단 청소까지 했습니다. 때로는 손가락에 화상을 입고 무릎이 아파서 절뚝거리면서도 말이에요. 상우가 대학교 2학년 때였나요? 어느 날 집에 와서 제 손을 보더니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손이 왜 이렇게 거칠어졌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는 그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상우야, 엄마는 행복해. 내가 잘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게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야. 상우는 대학교 4학년 때 지금의 아내를 만났어요. 처음 소개받았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예쁘고 똑똑한 여자아이더라고요. 교사라고 해서 더욱 마음에 들었어요. 결혼 준비를 할 때도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적금을 모두 털어서 신혼집 보증금을 보태주었어요. 상우가 엄마 그러지 마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라고 했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어요. 엄마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야. 받아라. 결혼식 날 상우가 신부와 함께 제게 인사를 드릴 때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엄마, 지금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모실게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며느리. 수진이도 그때는 정말 다정했어요. 어머님, 저도 어머님 딸이 된 것 같아서 기뻐요. 잘 부탁드려요. 그런 말을 하면서 제 손을 꼭 잡아주더라고요. 첫째 손주 민준이가 태어났을 때 저는 정말 하늘을 날 것 같았어요. 상우의 아들이니까 결국 저의 피와 살을 이어받은 아이잖아요. 산후조리원에서 처음 안아봤을 때 그 작은 손가락을 보며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상우야, 정말 고마워. 엄마를 할머니로 만들어줘서. 그때부터 저는 또 다른 역할을 맡게 되었어요. 할머니 역할 말이에요. 수진이가 직장을 다니니까 낮에는 제가 민준이를 돌봤습니다. 기저귀 갈아주고 밥 먹여주고 재워주고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2년 뒤에는 딸 서연이도 태어났죠. 손녀까지 생기니까 정말 완벽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저는 두 아이를 정말 금이나 옷같이 돌봤습니다. 아이들이 조금 자라서는 유치원도 저가 데려다주고 데리고 왔어요. 비가 오는 날에는 우산을 들고 눈이 오는 날에는 따뜻한 옷을 챙겨 입혀서 말이에요. 아이들도 저를 정말 따랐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하면서 제 목을 껴안곤 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손주들에게 간식을 줄 때 수진이가 어머님, 아이들 당분 섭취 조절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거나 제가 아이들과 놀아줄 때 어머님, 좀 조용히 해주세요. 아래층에서 불만이 있대요라고 하는 식으로요. 처음에는 며느리가 아이들 건강을 생각해서 그러는구나. 이웃 관계를 생각해서 그러는구나 싶어서 그냥 넘어갔어요. 하지만 점점 그런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제가 손주들에게 뭔가 해주려고 하면 수진이는 항상 어머님은 쉬세요. 제가 할게요라고 했어요. 듣기엔 효부 같은 말이지만 왜 그렇게 서운하게 들렸을까요? 그리고 상우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전에는 퇴근하면 저부터 찾았는데 이제는 아내와 아이들부터 찾더라고요. 저와의 대화 시간도 점점 줄어들었고요. 가장 큰 변화는 제가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부터였어요. 작년 봄 식당에서 일하다가 허리를 다쳤습니다.
디스크라고 하더라고요. 병원에서는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지만 수술비가 부담스러워서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만 받았어요. 그런데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 일을 계속할 수가 없더라고요. 주방에서 무거운 것을 들거나 오래 서 있는 게 힘들어졌거든요. 결국 30년 넘게 다니던 일자리를 그만둬야 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경제적으로 상훈의 가족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병원비, 약가, 생활비, 모든 것을 상우가 부담해야 했어요. 처음에 상우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라고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집안 분위기가 무거워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수진이의 태도, 변화는 더욱 노골적이었어요. 전에는 어머님, 이거 드세요 하며 과일도 깎아주고 어머님 옷 빨래 제가 할게요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런 말을 거의 안 해요. 대신 어머님, 병원 예약 잡으셨어요? 어머님, 약은 드셨어요? 같은 뭔가 체크하는 듯한 말들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과 제가 있을 때 수진이가 아이들에게 하는 말들. 민준아, 할머니 방 앞에서 뛰면 안 돼. 서연아, 할머니 쉬시니까. 조용히 해야지 같은 말들을 자주 하더라고요. 아이들도 조금씩 저를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할머니 할머니 하면서 저만 찾았는데 이제는 엄마 아빠만 찾더라고요. 제가 할머니랑 놀까? 하면 아니요. 엄마랑 놀 거예요라고 대답하고요. 제 건강이 더 나빠지면서 의료비 부담은 계속 늘어났어요. 허리뿐만 아니라 무릎도 아프고 고혈압 약도 먹어야 하고 정기 검진도 받아야 하고 어느 날 상우가 퇴근해서 통장을 보더니 한숨을 쉬는 걸 봤어요. 그리고 수진이와 작은 소리로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번 달 엄마 병원비가 또 50만 원이 넘었네. 민준이 학원비도 올랐는데 어떻게 하지? 서연이도 이제 피아노 배우고 싶다는데. 그런 대화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가족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상우에게 말했어요. 상우야, 엄마가 너무 부담되면 말해. 엄마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 그랬더니 상우는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엄마 모시는 게 당연한 건데라고 했지만 그 표정이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점점 저는 집안에서도 조심스러워졌어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다른 가족들이 바쁘게 준비하는 걸 방해하지 않으려고 방에서 기다렸다가 나와요. 식사 시간도 가족들이 다 먹고 난 후에 혼자 먹거나 아니면 일찍 먹고 들어가거나 했어요. 텔레비전도 마음대로 볼 수 없었어요. 아이들이 숙제할 때는 소리를 줄여야 하고 수진이가 집에서 일할 때도 조용히 해야 하고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줄었어요. 용돈이 없으니까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부담스럽고 괜히 가족들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하루 종일 방에만 있는 날들이 많아졌어요. 창문 밖을 보며 시간을 보내거나 오래된 앨범을 뒤적이거나 아니면 그냥 멍하니 앉아 있거나 가장 힘든 건 제가 이 집에서 점점 투명 인간이 되어가는 느낌이었어요. 가족들이 모여서 대화할 때도 저는 끼지 못했어요. 아이들 교육 문제, 집 앞 재개발 이야기, 친구들과의 약속, 모든 것이 저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들이었거든요. 때로는 제가 말을 해도 다들 대충, 네, 어머님 하고 넘어가더라고요. 진짜로 제 의견을 묻거나 제 생각을 궁금해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명절 때 음식을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전에는 제가 중심이 되어서 모든 걸 준비했는데 이제는 수진이가 다 하고 저는 그냥 옆에서 보기만 해요. 어머님은 쉬세요라는 말과 함께 그런 순간들이 쌓일 때마다 저는 정말로 제가 이 집에 필요한 존재인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제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평소처럼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거실에서 수진이와 상우가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어머님이라는 단어가 계속 들려서 귀를 기울이게 되었어요. 오빠, 솔직히 말해도 될까? 이제 어머님 모시는 게 너무 힘들어져.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래. 우리 애들한테도 영향이 가는 것 같아. 어떤 영향? 민준이가 요새 할머니를 좀 귀찮아해. 할머니가 자꾸 관심을 보이니까 부담스러워 하더라고. 그리고 서연이도 할머니가 아플 때마다 무서워해.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가슴이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어머님 병원비도 만만치 않잖아. 이번 달만 해도 80만 원이 넘었어. 민준이 학원비 올리려고 했는데 못 올리고 서연이 피아노도 포기해야 할 것 같아. 그건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볼게. 어떻게 해결해? 오빠 월급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앞으로 더 심해질 거야. 어머님 나이도 많으시고 건강도 안 좋으시고 그 다음에 나온 말이 정말 충격이었어요. 요양원 알아보는 게 어떨까? 어머님한테도 좋을 것 같은데. 전문적인 케어도 받으시고 또래분들과 함께 지내실 수도 있고 요양원이라. 응, 요즘 시설도 좋아졌다고 하던데.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좀 숨통이 트일 것 같아. 어머님 눈치 보지 않고 살 수도 있고. 그 순간 제가 들고 있던 접시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도저히 못 잡겠더라고요. 엄마도 이제 많이 외로우실 텐데. 요양원에 가시면 친구들도 생기실 거고. 그것도 일리가 있네. 내가 엄마랑 조심스럽게 얘기해 볼게. 그 대화를 다 듣고 난 후 저는 정말 정신이 나갈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한참을 울었어요. 30년이 넘게 그 아이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제가 처치곤란한 짐이 되었다는 거죠. 제가 평생 아껴온 손주들도 저를 귀찮아한다는 거고요. 벽에 걸린 달력을 보니까 벌써 12월이더라고요. 올해도 거의 끝나가는데 저는 뭘 했나 싶었어요. 그냥 가족들에게 부담만 주면서 하루하루를 보냈구나. 탁자 위에는 제가 먹어야 하는 약들이 가득했어요. 혈압약, 무릎약, 소화제. 이 모든 것들이 다 돈이잖아요. 제가 이런 약들을 먹어서 오래 살수록 가족들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되는 거고,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정말 숨이 막혔어요. 창밖을 보니까 다른 집 불빛들이 보이더라고요. 저 집들에서도 혹시 저처럼 짐이 되어버린 노인들이 있을까? 혹시 저처럼 자식들에게 버림받을 위기에 처한 부모들이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니까 정말 이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았어요. 그렇게 밤새 울다가 새벽 4시쯤 되어서야 정신이 좀 돌아왔어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당해야 하지? 내가 뭘 잘못했지? 곰곰 생각해 보니까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거든요. 남편이 죽고 난 후 32년 동안
하루도 제 자신을 위해서 산 적이 없어요. 상우 키우고, 손주들 돌보고, 가족들 뒷바라지하고, 그게 제 인생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제가 짐이 되었다고요? 요양원에 보내는 게 저한테도 좋다고요? 그 순간 가슴 깊숙한 곳에서 뭔가가 끓어오르더라고요. 분노였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분노였어요. 아니야. 나는 짐이 아니야. 나도 사람이야. 나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 그런 생각이 드니까 오히려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잠이 좀 왔어요. 그런데 꿈에서 예전 일들이 계속 나타나더라고요. 상우가 어렸을 때 제가 밤늦게 일하고 돌아오면 그 아이가 혼자 숙제하고 있던 모습, 상우가 대학교 입학하던 날 저한테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라고 하던 모습, 상우가 결혼식에서 엄마 평생 효도할게요 라고 하던 모습, 첫 손주를 안겨주면서 엄마 이제 진짜 편히 쉬세요 라고 하던 모습, 그런 소중한 순간들이 다 거짓말이었던 걸까요? 그때 그 아이가 한 말들이 다 립서비스였던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변하는 걸까요? 어제 아침에 일어나서 거실로 나갔을 때 상우와 수진이의 표정이 좀 어색하더라고요. 혹시 제가 어젯밤 대화를 들었다는 걸 눈치챈 걸까요? 상우가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굴더라고요. 엄마 어젯밤에 잘 주무셨어요? 응, 잘 잤다. 오늘 병원 가시는 날이죠?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괜찮아. 버스 타고 갈 수 있어. 아니에요. 제가 모시고 가겠어요.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도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이 친절함이 죄책감 때문인가? 아니면 요양원 이야기를 꺼내기 위한 포석인가? 병원에 가는 길에서 상우가 말을 꺼냈어요. 엄마, 요즘 많이 외로우시죠? 외롭긴 뭐가 외로워. 손주들도 있고 너희들도 있는데. 그래도 또래분들과 어울릴 기회가 없으시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이제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어젯밤 대화의 연장선이 시작되는구나. 상우야, 너 뭔가 할 말 있지? 아니에요, 엄마. 그냥 엄마가 더 즐겁게 지내실 방법이 없을까 해서요.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동안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르신, 운동을 좀 더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물리치료도 꾸준히 받으시고 사회 활동도 좀 하시면 좋겠어요. 집에만 계시지 말고. 그 말을 듣고 상우가 갑자기 적극적으로 나서더라고요. 선생님, 어머니가 또래분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집에서는 저희도 바빠서 충분히 케어해드리지 못하는 것 같아서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요즘 요양원이나 실버타운 같은 곳들이 많이 좋아졌어요. 체계적인 건강 관리도 받으실 수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배신감이 들었어요. 상우가 의사까지 이용해서 저를 설득하려고 하는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상우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꺼냈어요.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저희 상황이 좀 어려워요. 어려우면 어렵다고 얘기해야지. 왜 이제야 말하니? 엄마한테 걱정 끼쳐드리기 싫어서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 한계가 온 것 같아요. 상우는 자세히 설명했어요. 회사에서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 아이들 교육비는 계속 늘어나는데 제 의료비까지 부담하기 어렵다는 것,
수진이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것. 그래서 생각해 본 건데 엄마도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시면서 편하게 지내실 수 있는 곳으로 가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요양원 말이지? 네. 요즘 정말 좋은 곳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알아봤는데 그 순간 저는 상우를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상우야,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봐. 엄마가 짐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너희들한테 부담이 되니까 내보내려는 거 아니야? 상우가 당황하면서 말했어요. 엄마,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엄마를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내가 어젯밤에 다 들었어. 그 말을 하자 상우가 완전히 얼어붙더라고요. 집에 도착해서 상우, 수진이, 그리고 저 세 사람이 거실에 앉았어요. 아이들은 학교와 유치원에 간 시간이었죠. 수진이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어젯밤 대화를 들으셨다면 정말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니? 너희들 속마음은 이미 다 알았으니까. 상우가 말했어요. 엄마, 저희가 정말 나쁜 자식들인 건 알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뭐? 엄마가 돈이 많이 드니까 처치곤란하다는 거지.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엄마를 위해서 생각한 거예요. 그럼 내가 요양원에 가서 죽으라는 얘기야? 그 말을 하자 수진이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도 어쩔 수 없어서 민준이 학원비도 못 내고 서연이도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포기해야 하고 그래, 알겠어. 내가 너희들한테 부담이 되는구나. 그 순간 저는 정말 마음이 편해졌어요. 더 이상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상우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상우야, 너 30년 전에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니? 아버지 장례식 때 너 엄마한테 뭐라고 했어? 상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평생 모실게요. 아버지 몫까지 제가 효도하겠어요. 그런 말씀하셨죠? 맞아. 그리고 결혼할 때는 뭐라고 했지?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모실게요. 대학 졸업할 때는 엄마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고 평생 은혜를 갚겠다고. 그 말들이 다 거짓말이었어? 상우가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도 그때는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이 뭐, 너 혼자 살 때는 엄마가 필요했지만 이제 가정을 꾸리고 나니까 엄마가 짐이 되었다는 거야? 수진이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정말 못된 자식들이에요.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됐어. 더 이상 변명하지 마. 내가 나갈게. 그날 밤 저는 제 방에서 지난 32년을 되돌아봤어요. 1985년 겨울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시댁에서 애 데리고 친정으로 가라고 했을 때 저는 아니에요. 제가 키울 거예요라고 했어요. 그때부터 시작된 32년간의 헌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도시락 싸주고 밤 12시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상우가 감기 걸리면 병원비가 아까워서 제가 아파도 참았던 그 시절들. 상우 대학 등록금을 위해 사채까지 써가며 돈을 마련했던 그 절박함. 결혼 준비할 때 제 적금을 모두 털어서 신혼집 보증금을 보탰던 그 마음. 손주들이 태어났을 때의 그 기쁨과 몇 년간 육아를 도맡아 했던 그 헌신. 이 모든 게 32년 만에
요양원에 가는 게 좋겠다는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방 밖으로 나가서 상우와 수진이가 있는 거실로 갔어요. 야, 김상우. 상우가 깜짝 놀라며 일어났어요. 너 지금까지 뭘 먹고 자랐는지 알아? 엄마 피와 살을 먹고 자랐어. 엄마가 굶어가며 너한테 밥 해주고 엄마가 아파도 참으면서 너 병원비 댔어. 엄마. 그리고 너 결혼할 때 엄마가 뭘 해줬는지 알아? 평생 모은 돈을 다 털어서 너희 집 보증금 보탰잖아. 그때 엄마가 얼마나 기뻤는지 알아? 수진이가 중간에 끼어들려고 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민준이, 서연이 누가 키웠어? 너희가 벌러 다닐 때 누가 기저귀 갈고 밥 먹이고 재웠어? 그게 다 엄마가 한 거야. 어머님, 그건 저희도 알아요. 알면서도 이래? 32년 동안 내가 너희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와서 요양원에 보내겠다고? 상우가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지금 상황이 어려우면 가족이 함께 헤쳐나가는 거 아니야? 왜 약한 사람부터 버리려고 해? 하지만 화를 내고 나니까 오히려 현실이 더 명확하게 보이더라고요. 상우와 수진이의 표정을 보니까 이미 마음은 정해진 것 같았어요. 제가 아무리 화를 내고 아무리 과거를 들추어도 그들의 현재 상황은 바뀌지 않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여기서 억지로 버티는 것도 서로에게 좋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말했어요. 알겠어. 내가 나갈게. 엄마. 아니야, 정말 알겠어. 너희 입장도 이해해. 힘든 거 알아. 상우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야. 나도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 눈치 보면서 사는 것보다는 내 갈 길을 찾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32년 동안 저는 김상우의 엄마 민준이 서연이의 할머니로만 살았어요. 김정순이라는 이름으로 산 적이 거의 없었죠. 그런데 이제는 다를 수 있을까? 63세에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지금까지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혼자 살아야 한다는 게,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제라도 내 인생을 살아보자. 더 늦기 전에.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일단 제가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알아봤어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가능한지, 주거비 지원은 받을 수 있는지, 의료비 할인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살 곳도 알아봤어요. 작은 원룸이라도 구해서 혼자 살 수 있는 곳 말이에요. 동네 복지관에도 가봤어요. 거기서 여러 프로그램들을 소개해 주더라고요. 노인 일자리 사업도 있고, 문화 프로그램도 있고, 상담 서비스도 있고, 처음에는 63세에 새로 시작한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는데 막상 알아보니까 생각보다 할 수 있는 게 많더라고요. 며칠 후 상우가 저한테 와서 말했어요. 엄마, 정말로 나가실 거예요? 응, 결심했어. 엄마, 저희가 정말 나쁜 자식들이에요. 어떻게 엄마를. 상우야, 이제 그만해. 나도 이해해. 하지만 너도 이제 가장이야. 내 가족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어. 엄마도 그걸 알아. 상우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 그래도 가끔은 연락하고 지내요. 제가 가끔 찾아뵐게요.
그래, 그러자.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어요. 그런 말을 믿으면 안 된다. 이제부터는 정말로 혼자구나. 제 짐은 정말 별로 없었어요. 32년 동안 살면서 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옷 몇 벌, 오래된 사진들, 약간의 생활용품들. 짐을 싸면서 하나하나 보니까 정말 제 인생이 얼마나 가족 중심이었는지 새삼 느꼈어요. 제가 좋아하는 것, 제가 원하는 것은 거의 없었거든요. 상우 어릴 때 사진들, 손주들 사진들, 가족여행 때 찍은 사진들, 이런 것들만 가득했어요. 그런 걸 보니까 서글프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제부터는 내 것들로 채워가자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결국 저는 같은 동네 안에 있는 작은 원룸을 구했어요.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짜리였어요. 정말 작았어요. 10평도 안 되는 공간에 부엌과 화장실까지 다 있는. 하지만 제게는 처음으로 온전히 제 공간이었어요. 이사하는 날 상우가 와서 도와주었어요. 짐이 많지 않아서 택시 한 번이면 충분했죠.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걱정하지 마.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알겠어. 상우가 가고 난 후 저는 혼자 그 작은 방에 앉아 있었어요. 정말 조용했어요. 아이들 뛰어다니는 소리도 없고 텔레비전 소리도 없고 처음에는 너무 적막해서 무서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이 고요함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첫 주는 정말 어색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 밥 해 먹고, 혼자 텔레비전 보고, 혼자 잠들고, 모든 게 혼자였어요. 하지만 점점 적응이 되면서 오히려 자유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텔레비전 볼 때 채널을 맘대로 돌릴 수 있고, 밤늦게까지 불 켜놓고 책을 읽을 수도 있고, 아무 때나 라디오를 틀 수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누구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게 정말 좋았어요. 복지관에 나가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예요.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어요. 다들 저보다 나이가 많으셔서 제가 여기 있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하지만 며칠 지나니까 비슷한 처지의 분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박순자 언니는 저보다 5살 많으신데 역시 아들네 집에서 나와서 혼자 살고 계세요. 며느리가 내 손자들 망친다고 하더라고. 30년 키운 손자들인데 말이야. 김영희 언니는 남편을 잃고 혼자 사시는데 자식들이 재산만 넘보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죽기만 기다리는 것 같아. 정말 서글프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니까 저만 이런 게 아니구나 싶었어요. 우리나라 어디에나 저 같은 엄마들이 있구나. 복지관에서 글쓰기 수업이 있다고 해서 신청했어요. 처음에는 내가 뭘 쓸 게 있겠어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쓸 이야기가 정말 많더라고요. 선생님이 오늘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써보세요 라고 하셨을 때 저는 상우가 처음 엄마라고 불렀던 순간을 썼어요. 그런데 쓰다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슬픈 게 아니라 그때의 감동이 되살아나서 선생님이 제 글을 읽고 정말 감동적이에요. 모성애가 그대로 느껴져요라고 하시는데 정말 기뻤어요. 60년 넘게 살면서 누군가가 제 글을 칭찬해 준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상우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몸은 괜찮으세요? 병원은 다니세요?
응, 다니고 있어. 걱정하지 마. 엄마, 저희가 정말 죄송해요. 그런 말 하지 마. 다 지난 일이야. 대화가 어색했어요. 뭔가 해야 할 말은 있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엄마, 민준이랑 서연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요.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아팠어요. 손주들이 그립긴 했거든요. 그래, 그럼 한번 놀러 와. 네, 이번 주말에 갈게요. 주말에 상우가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민준이와 서연이를 보니까 정말 반가웠어요. 불과 한 달 만에 봤는데도 많이 컸더라고요. 할머니, 아이들이 달려와서 안겼을 때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제 이 아이들은 내 손주가 아니구나. 가끔 만나는 할머니일 뿐이구나. 상우가 제 작은 방을 둘러보더니 말했어요. 엄마, 여기서 혼자 사시기 너무 좁지 않아요? 아니야, 내게는 딱 좋아. 그래도, 상우야, 나 이제 혼자 사는 거 좋아해. 자유롭고 편해. 상우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이들과 놀아주면서 저는 예전과 다른 걸 느꼈어요. 전에는 손주들이 제 인생의 전부 같았는데, 이제는 귀여운 손주들이긴 하지만 제 인생의 중심은 아니더라고요. 할머니, 우리 집으로 다시 와요. 서연이가 그렇게 말할 때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할머니는 여기가 좋아. 대신 서연이가 할머니 보고 싶으면 놀러 오면 돼. 정말이에요? 그럼 언제든지 와.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어요. 이제 너희들도 할머니 없이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해. 복지관에서 만난 분들과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박순자 언니, 김영희 언니, 그리고 최근에 새로 오신 이미경 언니까지. 우리는 이제 거의 매일 만나요. 점심을 함께 먹고, 오후에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가끔은 근처 카페에서 차도 마시고, 이미경 언니는 정말 특이한 분이에요. 70살인데도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쓰시고 인터넷으로 쇼핑도 하세요. 정순아, 요즘 세상은 혼자 살기 좋게 되어 있어. 굳이 자식들 눈치 보면서 살 필요 없다고. 그 말이 정말 맞더라고요. 복지관에서 소개해준 일자리도 시작했어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 설거지하는 일이에요. 하루에 4시간씩 주 5일 일하면 월 80만 원을 받아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제가 번 돈으로 제가 살아간다는 느낌이 정말 좋아요. 카페 사장님도 좋은 분이에요. 50대 여성분인데 어머니 무리하지 마세요. 몸이 안 좋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라고 하시거든요. 일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게 되었어요. 카페에 오시는 손님들과 인사도 나누고 때로는 짧은 대화도 하고 혼자 살면서 가장 신경 쓰는 게 건강이에요. 매일 아침 30분씩 산책을 해요.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고 근처 공원까지 가서 맨손 체조도 하고 복지관에서 하는 요가 수업에도 참여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몸이 굳어서 힘들었는데 이제는 꽤 유연해졌어요. 병원도 꼬박꼬박 다니고 있어요. 이제는 제가 직접 예약하고 제가 가서 진료받고 제가 약값을 내요. 모든 걸 제가 하니까 오히려 더 꼼꼼하게 관리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벌어서 제가 쓰는 생활이 이렇게 만족스러울 줄 몰랐어요. 카페에서 버는 80만 원, 기초연금 30만 원, 그리고 가끔 하는 아르바이트로 10-20만 원 정도.
총 120만 원 정도로 한 달을 살아요. 월세 40만 원, 생활비 50만 원, 의료비 20만 원 정도 쓰고 나면 10만 원 정도가 남아요. 그 돈으로 가끔 친구들과 외식도 하고 옷도 사고 정말 오랜만에 제 돈으로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상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연락해요. 안부를 묻고 돈이 필요하면 보내주겠다고 하고 하지만 저는 거절해요. 괜찮아. 내가 벌어서 살고 있어. 엄마, 그래도 용돈 정도는 필요 없어. 나 지금 충분해. 처음에는 상우가 이상해했어요. 전에는 그렇게 의존적이던 엄마가 갑자기 독립적으로 변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오히려 안심하는 기색도 보여요. 엄마가 혼자서도 잘 살고 있으니까 자기들도 부담이 덜어진 거죠. 글쓰기 수업에서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셨어요. 이번 주에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 써보세요. 그런데 막상 쓰려고 하니까 막막하더라고요. 63년을 살았는데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런 것들을 적었어요. 비 오는 날 창가에 앉아서 빗소리 듣기, 아침 일찍 일어나서 혼자 커피 마시기, 복지관 도서실에서 책 읽기. 선생님이 제 글을 읽고 말씀하셨어요. 정수님, 이런 소소한 일상의 기쁨을 발견하신 게 대단해요. 많은 분들이 거창한 걸 찾으려고 하는데 행복은 이런 작은 것들에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복지관에서 하는 서예 수업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어릴 때 학교에서 배운 이후로는 붓을 잡아본 적이 없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재미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기역, 니음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간단한 시구도 쓸 수 있게 되었어요. 선생님이 정수님은 손재주가 있으시네요 라고 하시는데 정말 기뻤어요. 지난주에는 제가 쓴 감사라는 글씨를 액자에 넣어서 제 방에 걸었어요.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어느 날 상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민준이가 할머니 글씨 보고 싶다고 해요. 할머니가 서예를 배우신다고 했더니 정말 신기해 하더라고요. 그래. 네, 할머니가 쓴 글씨를 보여달라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쓴 글씨 사진을 보내줬어요. 얼마 후 민준이가 직접 전화를 했어요. 할머니, 글씨 정말 예뻐요. 저도 할머니처럼 쓰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손주가 저를 자랑스러워 한다는 게 요즘 저는 거울을 자주 봐요. 전에는 거울을 보면 늙었네, 주름이 늘었네 하는 생각만 들었는데 이제는 다르게 보여요. 이게 바로 나구나. 김정순이구나. 머리도 단정하게 단발로 잘랐어요. 옷도 제 취향대로 사서 입고요. 전에는 항상 수수한 옷만 입었는데 이제는 조금 화려한 색깔도 시도해봐요. 복지관 친구들이 정순이 언니 요즘 많이 밝아졌네라고 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저를 돌보기 시작하니까, 제가 저를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전체적으로 밝아진 것 같아요. 복지관에서 만난 박 회계사님과 가까워지고 있어요. 65세에 정년 퇴직하신 분인데 부인을 일찍 잃고 혼자 사시거든요. 자식들은 다 해외에 나가 있고요. 처음에는 그냥 복지관에서 마주치면 인사하는 사이였는데 점점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정수님, 혼자 사시는 게 외롭지 않으세요? 처음에는 외로웠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오히려 자유로워서 좋아요. 저도 그래요. 처음에는 부인 없이 어떻게 살아가나 했는데
이제는 나름대로 루틴이 생겼어요. 우리는 가끔 함께 복지관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셔요. 연애 감정은 아니고 그냥 비슷한 처지의 사람으로서 서로 의지가 되는 느낌이에요. 요즘 민준이가 가끔 제게 전화해요.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뭐 했는지 들어보실래요? 그럴 때마다 정말 기뻐요. 전에는 제가 손주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챙겨주는 일방적인 관계였다면, 이제는 아이들이 저에게 관심을 보이는 쌍방향 관계가 된 것 같아요. 서연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서예를 배운다고 하니까 할머니, 저도 배우고 싶어요라고 하더라고요. 상우가 엄마 서연이가 정말 할머니 서예를 배우고 싶다고 하는데 가르쳐 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물론이지. 서연이가 오면 가르쳐 줄게. 복지관에서 자원봉사 활동도 시작했어요. 매주 화요일마다 혼자 사시는 더 연로한 어르신들을 찾아뵙는 일이에요. 80대, 90대 어르신들을 만나보니까 제가 얼마나 젊은지 새삼 느껴져요. 63세면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구나 싶어요. 어르신들이 저를 보고 아이고, 젊은 분이 와주시니까 고맙네라고 하실 때마다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껴요. 지난달에 상우가 갑자기 와서 말했어요. 엄마, 수진이가 둘째를 임신했어요. 그래, 축하한다. 그래서 혹시 엄마가 다시 와서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수진이도 힘들 것 같고, 그 순간 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어요. 아니야, 상우야.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있어. 너희들이 알아서 해야지. 하지만 엄마, 상우야, 엄마가 도와주던 시절은 끝났어. 이제 너희도 독립적으로 살아가야 해. 상우가 당황하는 기색이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대신 가끔 손주들 보러 갈게. 할머니로서 할 수 있는 선에서 도와줄게. 혼자 산지 6개월이 지났어요. 이제는 정말 자연스러워졌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먹고 싶은 걸 해 먹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고, 어제는 복지관 친구들과 함께 한강공원에 피크닉을 갔어요. 64세, 67세, 70세. 우리 4명이 돗자리 깔고 앉아서 김밥 먹고 수다 떨고, 지나가던 젊은 사람들이 저희를 보고 웃더라고요. 아마 저 할머니들 뭐 하는 거야? 또 싶었겠죠. 하지만 저희는 정말 즐거웠어요. 나이가 들어도 친구들과 함께 놀 수 있고, 새로운 걸 시도할 수 있고, 꿈을 꿀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글쓰기 수업에서 제 실력이 늘고 있어요. 선생님이 정수님 구청에서 하는 수기 공모전에 응모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제안하셨어요. 제가요? 그런 걸 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정수님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수기를 써봤어요. 제목은 63세에 찾은 나의 이름이었어요.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쓰는 과정 자체가 정말 의미 있었어요. 제 인생을 되돌아보고 정리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었거든요. 지금 상우 가족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고 명절 때는 함께 보내고 손주들 생일 때는 선물도 사주고. 하지만 더 이상 그들의 삶에 깊이 개입하지 않아요. 그들도 제 삶에 개입하지 않고요. 수진이도 이제는 편해하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 눈치 볼 필요가 없으니까요. 민준이와 서연이는 가끔 저한테 와서 서예도 배우고 제가 해준 음식도 먹고 하지만 이제는 할머니 집에 놀러 가는 느낌이에요. 그게 더 건강한 관계인 것 같아요. 요즘 저는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복지관에서 같이 활동하는 친구들과 함께 작은 카페를 차리는 거예요. 정순이 언니, 우리 네 명이 돈을 모아서 작은 카페 하나 차리면 어떨까? 박순자 언니가 먼저 제안했어요. 손님 많이 받을 생각 말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편하게 와서 차 마시고 수다 떨 수 있는 공간 만들면 좋겠어.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물론 돈도 많이 들고 위험 부담도 있겠지만 뭔가 도전해 볼 만한 일인 것 같아요. 저는 63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63년 동안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 남은 시간은 저를 위해 살아볼 생각이에요. 혹시 저처럼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쳤지만 지금은 소외감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짐이 아니에요. 우리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저는 63세에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살기 시작했어요. 김상우의 엄마가 아니라 민준이 서연이의 할머니가 아니라 김정순이라는 이름으로요.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김정순이다. 63세의 김정순이다. 그리고 나는 행복하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구속하지 마세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행복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 든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식들에게 모든 걸 의존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도 우리만의 인생이 있어요. 자식들은 자식들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해요. 그래야 서로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정말 자유로워요. 더 이상 누구의 엄마로만 살지 않아요. 김정순으로 살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김정순으로 살아갈 거예요. 모든 분들이 각자의 이름으로 각자의 행복을 찾아가시길 바라요. 감사합니다.